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7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에 가면은 그 다운타운 그 도심 옆에 커다란 그 공원이 있는데 스탠리 공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공원 가장자리는 바닷가거든요. 태평양 바닷가에, 바다에 가까운 순서대로 뛰어다니는 사람, 그 보행자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나 뭐 킥보드 그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으로 이제 자동차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한번 자전거를 타고 돌든지 돌면은 바다 풍경도 보면서 너무 멋져요. 근데 그 다운타운에서 그 공원으로 진입해서 공원 가운데로 해서 뚫고 나가서 그 다리가 있어요. 엄청 큰 다리인데 이 다리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 유람선도 지나가고,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이런 요트도 지나가요. 요트나 그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 제트스키, 그것도 지나가고, 큰 거는 막 10층짜리 크루즈선이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100년이 넘은 다리인데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라 그래요. 예. 그 유명한 다리입니다. 밤에 봐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제 이렇게 산동네가 나와요. 다운타운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노스 밴쿠버,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은 웨스트 밴쿠버라고 아주 풍경이 좋은 그런 이렇게 언덕진 동네가 나오는데, 이 웨스트 밴쿠버는 바다 이 조망이 좋은 그러한 동네고, 이쪽 노스 밴쿠버로 가면 바다도 보이지만 뒤에 또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그로스 마운틴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캐필라노 계곡이 있고, 그 계곡에 어마어마한 또 그 계곡 깊이 높이 위로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왜 와이어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흔들다리가 있어요.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엄청 높아요. 높이도 100m가 넘고 다리 길이도 100m가 넘는 그런 다리가 또 있고, 그 계곡에서는 연어를 또 이렇게 부화시켜가지고 연어를 이제 새끼 치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방류를 시키니까 이 연어들이 태평양에 가서 한참 살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알 낳을 때 되면 그 캐필라노 계곡으로 또 막 올라옵니다. 이 연어들이 때가 되면은 가을철 되면 막 우글우글 시커멓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낚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냐? 아니고,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면허증 같은 걸 사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뭐 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그 월마트가 있어요. 월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냥 낚시 용품점 그런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자, 나 연어 낚시할 수 있는 라이센스 딱지 주세요. 그러면 한 20 몇 달러, 30달러 그거 해요. 그래서 그 딱지를 우표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사서 자기 패스포드에다 이제 넣고 다녀야죠. 그게 있어야 연어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계곡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낚시를 이렇게 딱 연어가 있더만요. 펄떡펄떡 제표 올라왔는데 그 연어를 이렇게 낚싯바늘을 빼더니 다시 이렇게 그 계곡 강에다가 던져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요. 아, 쟤는 그냥 잡는 것만 즐기나? 저 갔다가 이렇게 뭐 연어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연어를 왜 놔주냐 물어봤더니, 아, 여기 룰이 있대요. 이 낚싯바늘이 연어 입에 딱 걸려서 입에 물린 건 잡아서 내가 가져와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어 옆구리 배에 낚싯바늘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에 찔려서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런 건 잡으면 안 된대요. 어쨌든 이런 룰들을 그냥 잘 지키더라고요. 누가 안 보고 그러면 그냥 뭐 옆구리에 찔렸다 찔렸다 잡아올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입에 물려가지고 딱 잡아놓으면 막 펄떡펄떡 힘이 엄청 세니까 옆에 뭐 방망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연어 머리를 팍 때려가지고 연어가 이렇게 딱 기절을 해야 그때 이제 얘를 어떻게 되지. 너무 펄떡펄떡 막 힘이 세가지고, 아, 이제 지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어쨌든 그 밴쿠버에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라고 엄청 큰 그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 되면은 이쪽 산동네 노스 밴쿠버하고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출근하고 뭐 하느라고 차들이 엄청 그 다리로 몰려와서 그 다리 건너서 가야 되니까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네 줄로 들이와서 이제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한 줄이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끼어들어가는데, 아주 서로들 이렇게 순서대로 양보 잘 하면서 질서 있게 이렇게 해서 건너갑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밴쿠버 시에서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다리를 좀 넓혀 드릴 텐데 어떻겠냐 그랬더니 싫대요. 뜻밖이죠. 다리를 넓혀주면은 원활하게 막 맥히지도 않고 러시아어 때 할 텐데, 지나다닐 텐데 싫대요. 예, 그냥 놔두래요. 왜? 다리가 넓어지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더 복잡해지고 이 자연이
자기네 동네가 복잡해지고 훼손되는 게 싫다 이겁니다. 그 마인드가 우리랑 좀 다르죠. 교통 좋아지고 막 그래서 막 아파트 때려짓고 그래가지고 막 집값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놔두래는 그냥 놔둬. 그래서 경치 좋은데 뭐 관광지, 그 국립공원, 뭐 도립공원 이런 데 가보면요. 딱 필요한 거, 거기 온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서 뭐 약간의 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 화장실, 간단한 매점, 이런 거 외에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관광지 가면 그냥 뭐 빈대떡집 음식점 해서 뭐 막 쭉 뭐 늘어선 게 아니라 그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딱 필요한 것만 있어요. 그게 정말 자연 보호인 것 같아요. 자연 보호. 앞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요. 제 채널, 제 영상이 무슨 건축사, 건축기술사 무슨 시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다리 얘기를 했는데, 열교라고도 하죠. 히트 브릿지. 열이 지나가는 다리다, 교량. 또는 콜드 브릿지. 차가운 그런 열이 이동하는 그런 브릿지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건물에서 열 손실 중에 히트 브릿지, 콜드 브릿지, 열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아야지만 열 손실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열 손실. 그거를 공식화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Q라는 게 이제 전 에너지량이에요. 에너지량은 이게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우리 건물 안팎으로 드나드냐. 바깥과 안으로.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항상 개념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간다. 물처럼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량 Q라는 거는 뭐에 비례를 하냐면은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각 물질마다 목재, 철재, 콘크리트, 물, 공기 이런 열 전도율 값이 있어요. 그 열 전도율의 값은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가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렇게 빠져나가냐.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다리가 있어요. 열 전도율이 높다는 것은 차량이 8차선으로 쫙 100km 속도로 막 다리를 건너가요. 그러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동차들을 다 그 에너지라고 보면은 이것들이 쫙 빠져나가면 고속도로에 있는 다리처럼 그러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같은 다리라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막 엉성하고 좁아요. 그래서 건너가려 막 조심스럽게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싹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 다리다. 그러면 그런 다리가, 그런 재료가 열 전도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건너가는 거를 막으니까 열 저항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막 8차선 도로, 아스팔트 도로 차들이 그냥 쫙 시속 100km로 간다. 그건 열 저항, 차량이 가는 거를 막기가 힘들다. 열 저항이 작다. 그럼 작아요. 이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 저항이 크다는 거는 단열재다. 열 지나가는 걸 막아요.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작다는 거는 전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는 열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에너지 전체 열량 Q는 열 전도율이 크면 클수록 얘도 커지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열 전도가 잘 되고 에너지가 잘 흐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8차선 다리하고 왕복 2차선 다리하고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클수록 열 이동이 크다. 면적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거를 통과하는데 이 다리를 통과하는데 이쪽하고 온도 차이가 나야지만 이게 열이 흘러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 열이. 근데 방 안의 온도랑 바깥 온도가 같아요. 이제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 그래서 방 안에도 19도, 바깥도 19도. 똑같아요, 온도가. 그러면 열이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이때는 열교가 있거나 없거나 열교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열이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열교 현상도 있고 열이 이동이 세게 간다. 방 안은, 집 안은 25도인데 바깥이 영하 10도예요. 온도 차이가 막 한 30도, 40도 나면은 열이 굉장히 잘 이동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L이라고 써놨는데 L은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재료, 단열재로 치면 두께입니다. 단열재 두께가 됐던, 나무판 두께가 됐던, 돌멩이, 흙, 블럭, 무슨 두께가 됐던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이 지나가기가 쉽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두꺼울수록. 열 전도율이 큰 돌도
두껍게 하면은 열이 이렇게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다시 말해서 다리로 치면 다리가 길다 이겁니다. 다리 길이가 5km예요, 5km. 그럼 열이 거길 지나가려면 5km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두꺼울수록 불리하죠. 근데 다리가 짧아요. 한 30m 다리 건너가면 되고 열이 막 차가 막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단열재는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가 있다. 벽 두께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가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이 이동하는 이 에너지량은 열 전도율이 클수록 많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이 클수록 많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면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집안의 열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껍데기죠. 지붕하고 외벽으로 그걸 전부 외피라 그러는데 외피 지붕하고 이 벽면적에 비례해서 빠져나간다. 자, 같은 30평 집이에요. 예? 30평 집인데 이글루처럼 이렇게 바가지처럼 집을 지어놨어요. 이 구형이 제일 이 부피에 비해서 단면적이 작아요. 이 표면에 비례해서 열이 뺏기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 뭐 직사각형으로 했어요. 정사각형, 정방형. 그리고 이걸 막 복잡하게 했어요. 막 복잡하게. 같은 30평이라도 복잡하게. 뭐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외피 면적, 껍데기 면적이 많아져요. 같은 30평이라도. 그러면 열 손실이 많아진다. 그게 바로 A예요. A 면적. 열 전도 면적. 예. 그리고 온도차가 클수록 열 손실이 많고. 근데 두꺼울수록 열 손실이 힘들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열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재료를 잘 따져봐야 돼요. 열교 현상은 어떤 재료가 문제를 일으키나 우리가 집 골조라든지 재료를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있죠. 콘크리트조, 철골조, 목조, 그 다음에 이제 조적조는 뭐 각종 뭐 벽돌, 블럭, ALC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자체가 목조예요. 목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논세틀링 그 로그하우스라든지 그건 전체가 목재죠. 또는 뭐 2x4라든지 하여튼 뭐 그냥 목조예요, 목조. 또는 단열 성능이 좋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럭이죠. ALC 블럭으로 쳤다. 그러면 걔네들은 열교 현상이 별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뭐 어디 열을 잘 저거 하는 열 전도율이 높아야지만 열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쇠파이프 종류, 철제 종류 이런 데서 열이 그냥 막 통과가 돼요. 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또는 뭐 빌라 같은 거 보면은 전부 이제 고층에 적합하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그랬을 때 이 테두리, 창문 테두리라든지 이런 데가 단열을 완전히 이렇게 쌓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열이 막 통과하는 열교 현상이 나타난다. 또는 이렇게 벽이 있고 발코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발코니 부분하고 외벽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초하고 이 외벽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벽하고 실내벽이 만나는데 단열을 안쪽에다가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데서 열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열교가 별게 아니잖아요. 첫째, 열 전도율이 높은 재료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철근 콘크리트나 일반 벽돌이나 뭐 또 철제 뭐 이런 거 열 전도가 잘 되는 것들 이런 데서 생긴다. 그게 무슨 뭐 목조라든지 뭐 그다음에 양단열 블록 또는 뭐 SIP ALC 이런 것들은 열교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 벽체 자체가 이 구조체 자체가 단열 성능이 있으면은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창틀 자체가 지금은 뭐 많이 안 써요. 이제 고급 제품에 일부 쓰는데 그 금속재 창틀 같은 경우 그리고 주택에서는 잘 안 쓰죠. 빌딩에서 그런 이제 금속재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거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창틀 그 프레임 거기서 금속재 같은 경우는 열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 열교 현상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창틀 바도 어떻게 해요? 중간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또 그 단열이 되는 폴리우레탄 폼이라든지 그런 걸 충진해서 열이 이렇게 갈래다가도 저항이 생기는 단열 구조로 만든 그런 절연 프레임 바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일반 카메라는 가시광선만 딱 현상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진이 나오는 거야. 가시광선만. 사람도 이 눈은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뭐 적외선 같은 거 자외선 눈으로 못 봐요. 그렇지만 이제 원래 군용으로 개발이 됐죠. 깜깜한 야밤에 적군이 안 보여요. 근데
적외선 파장을 감지하는 렌즈로 보니까 거기 인체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서 형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 야간 사냥할 때 그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면은 멧돼지 형태가 온도가 걔가 주변보다 높으니까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거 주택, 빌딩, 아파트 열화상 카메라를 딱 찍어보면은 그 색깔별로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색일수록 그 부분에 온도가 높은 거예요. 파랑색은 온도가 낮은 거고, 빨강색 부위가 뭐예요? 겉에서 봤을 때 다 빨간 부위는 열이 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나와서 열이 발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열화상 카메라 아니더라도 어떤 마을에 이렇게 눈이 잔뜩 왔어요. 지붕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어떤 집만 유난히 지붕에 눈이 빨리 녹아버렸다. 그 집은 지붕 단열이 안 좋은 집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붕 단열이 잘 됐다. 눈이 이렇게 쌓여도 안 녹아요. 집안에 있는 열기가 여기까지 전도돼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요즘에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각 관공서 입구 뭐 웬만한 데 다 뭐 호텔, 전에부터 공항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딱 켜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일단 보통 우리가 평균 36.5도는 통과해요. 36.5도. 근데 나 보니까 38도짜리 사람이 지나가려고 막 삐삐삐삐 하면서 막 체크를 합니다. 열이 있는 사람은 체크가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그런데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앞에 줄 서 있다가 여러분들이 방귀 끼면 안 돼요. 방귀 끼면 그 온도 차이에 의한 그 그림이 형상이 딱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아주 이 진상이네요. 근데 누구라고 이거 말하면 좀 프라이버시가 깨지니까 오줌 누면서 재채기 하면서 방구까지 끼는데 아주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가관입니다. 네. 아, 정말. 혹시 뭐 간식 드시는 분들 죄송해요. 이 구린 영상을 보여드리게 돼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아, 얘기가 딴 데로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열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파장에 따른 카메라도 있고, 이 열이라는 게 히트브릿지 열교 현상은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인 전도열에 관한 얘기예요. 전도되는 열. 그래서 전도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 이동이 네 가지로 갑니다. 열 전도로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열 뭡니까? 대류로 인해서 열이 또 이동을 해요. 이 대류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전체 우리 대기 환경, 우리 하늘과 땅 간에,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다 뭐 물리적으로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류라는 거, 자,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유체니까 기체하고 액체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열이 이동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중간쯤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잼입니다. 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도, 그 다음에 대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겸유리, 페어그레스라고 그러죠. 겸유리도 이 간격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요게 뭐 6mm, 8mm 간봉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뛰잖아요. 유리와 유리 간격을. 그러면 그 안에서 대류로 인한 열 이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6mm 정도 딱 좋다. 왜? 좁아가지고 대류를 잘 못해요. 거기다가 대류라는 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거의 진공으로 만들면 뭐 이동할 게 없잖아요. 대류도 없고. 근데 진공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대류가 잘 안 되는 아예 무거운 공기를 넣자. 무거운 공기.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좀 불활성 이 무거운 공기를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이동이 복사예요. 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에서부터 일로 그냥 빛의 속도로 오는 열이 복사열입니다. 그 중간에 뭐 매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진공 상태인데도 빛의 속도로 오는 게 그게 복사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햇빛처럼 강렬한 것만 복사열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와 물체 간에 나하고 뭐 모니터하고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 있는 애가 복사열로 낮은 온도 쪽으로 열을 뺏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심에 빌딩들이 다 이렇게 밀집해서 있어요. 겨울철에. 그럼 서로 빌딩 표면 온도가 있잖아요. 복사열을 주고받아서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빌딩이 사막 한복판에 뭐 어디 시베리아 한복판에 서 있다 보면 복사열로 다 뺏기죠. 많이 뺏겨요. 주변에 빌딩이 있으면 나도 받고 나도 주고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데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사열이란 열 이동이 있고, 또 하나가 열 매체로 인한 이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온풍 난방하는 거, 덕트 같은 거, 덕트. 그쵸? 공기조화 기계실에서 공기를 뜨겁게 데펴가지고 덕트를 통해서 각 방에 보내서 난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열 매체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온수 코일 난방도 마찬가지. 보일러에서 물을 데펴가지고 그 뜨거운 온도를 가진 물을 거기다 보내서 방바닥에 보내서 방을 데펴줘요. 이런 거는 열 매체로 인한 이동인데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히트 브릿지, 콜드 브릿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열 전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걸 아시면은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스틸하우스다. 스틸하우스라는 거는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경량 목조로 하면 2x4 그 각재 쭉 세우잖아요. 그거 대신에 그 같은 단면에 아연도금 철판으로 만든 그 스터드를 쭉 세우는데 자, 그럼 이 철재가 열전도율이 좋으니까 이 철재를 타고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제 지붕 판넬 같은 거 샌드위치 판넬 덮으면 이거 철판떼기니까 철판떼기를 타고 열 전도가 쭉 돼가지고 열교가 일어나지 않냐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가 너무 좁으면은 열이 이동을 못해요. 미미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틸하우스의 스터드라든지 샌드위치 판넬에 얇은 철판 이런 종류들은 그 단면이 얇고 단면이 적기 때문에 열교 현상을 그렇게까지는 염려할 정도가 아니다. 또 세분화하면 점열교라는 것도 있어요. 점열교. 그래서 실내하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에 석재, 표면, 대리석 같은 걸 대리석은 원래 외부에 있으면 안 좋죠. 화강석 같은 거. 건식으로 석재, 외벽 시공을 하면은 앙카를 다 박죠. 브라켓이랑. 그거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그런 점점. 또 사진에서 보듯이 지붕인데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스크류, 이 길다란 볼트로 지붕판을 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열교 현상이 없어서 온도가 차가운데 여기는 실내로부터 그 볼트를 타고 열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볼트 대가리인데만 빨리 녹아버렸다.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거 점열교라고도 하고 선열교 여러 가지 이제 세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또 깊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장차 기술사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적으로 일단 알아두시면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열교 현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 공식도 딱히 외울 필요 없잖아요. 자, 열교는 이 열량은 열전도율과 면적과 온도 차이에 비례해서 그 두꺼울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 알고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막 쓰면은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90점은 안 나와도 그래도 80점 받을 거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열교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보고 이쪽에 단열이 좀 덜 되고 그렇다. 좀 콘크리트 돌멩이 쇠붙이 열이 잘 흐르겠다. 그럼 거기를 단열 보완을 해주면은 열교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